2027년 남한 정도 사이즈의 해양 영토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제7관구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 한국의 편을 들고 나오면서 한국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상황이 급반전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해양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일본은 태평양에 여러 개의 인공섬을 세우면서 마치 어린아이들 땅 따먹기 하듯이 태평양에 선을 그어놓고 국제 대륙붕위 원회나 여러 해양 영토를 결정하는 국제기구에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하면서 자국의 해양 영토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일본과 한국이 중첩된 요구를 하고 있는 해역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독도근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주도에서부터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지는 제주분지 즉 제7관구로 알려진 해역입니다. 이 해역은 1970년 6월 한국 정부에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발표하고 제주도 남쪽과 과거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결되는 대륙붕이 한국에게 영유권이 있음을 한중일 중에서 가장 최초로 선포했던 곳입니다. 이곳이 우리나라의 땅임을 주장했었던 이유는 그 당시 국제법상 자국령 영토에서 땅속의 대륙붕이 연장되는 곳까지의 지역을 해양 영토로 인정을 하는 대륙붕 기준 해양영토 선포법이 국제적인 룰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었고, 당시 제7관구 이남지역인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 아닌 미국령으로서 우리 정부로서는 이웃국가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해양영토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4년 일본 측에서 한국의 해양영토 선언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영유권 문제를 2028년 이후로 미루기로 하고 1978년에 한일대륙붕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엔 해양법이 대륙붕 기준이 아닌 해안 기준 200리로 새롭게 바뀌면서 한국에게 불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세계를 무역 패권으로 주름잡던 1980년대 국제기구는 사실상 일본의 로비 자금으로 돌아간다 해도 무방한 실정이었습니다. 1983년 대륙붕 기준의 해양 영토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전까지의 국제적 룰을 뒤엎어버리는 유엔 해양법이 새롭게 발효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한반도에서부터 이어지는 대륙붕은 한국령으로 주장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국제법에 의하면 200해리를 자국의 해안경제 영토, 즉 EEZ를 선포할 수 있도록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규슈 지방과 가까운 제7관구가 일방적으로 일본령으로 선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1970년 한국이 우선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해역인 만큼 여전히 우리 땅으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역시 1970년대 이전까지 독도는 자국령으로 주장을 했었더라도 한국의 대륙붕이 엄연하게 뻗어있는 제7관구에만큼은 자국의 해양 영토로 선포하지 않았던 지도가 있었고 일본의 어업선이 감히 드나들지도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미국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제7관구 부근에는 미국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키나와입니다. 괌도나 하와이 사이판과 같이 오키나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 땅이었고 언어적 문화적으로도 일본 본토와는 상이한 지역으로서 미국령으로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7관구 역시 미국의 앞바다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우방국이 어떤 한국이 영유권을 부담 없이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와서 미국이 다시 제7관구 문제에 한국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동아시아 해양 영토와 관련된 지도를 살펴보면 한국령의 영토에 제7관구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측에서 제7관구 해역을 한국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발행되는 해양 영토에 관한 지도를 살펴보면 제7관구와 독도 부근은 한국, 일본 이렇게 두 나라가 서로 분쟁이 있어 확정되지 않은 구역처럼 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제7관구를 한국령으로 인식하고 핵심 싱크탱크의 자료로 쓰는 배경으로는 일본이 중국에 먼저 제7관구에 관한 협의를 중국 측에 제의를 했던 사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8년 한일 간 대륙붕협정이 종료되기 전에 중국과 사전협의를 통해 제7관구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EEZ 설정에 나서려 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 당시 그나마 반공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던 일본을 신뢰하고 일본과 공동개발구역으로 사인을 했지만 일본이 한국에 뒤통수를 때리고 이 구역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측과 협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일본이 세계 여론에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의 편 즉 레드팀이다 공산주의 진영이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정작 물밑으로 일본은 중국을 지원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더더욱이 중국은 현재 제7관구와 인접한 지역인 핑후 육가스전을 발견한 이후로 석유 시추 공과 해상기지를 설치를 해두고 군사용 헬리콥터가 이착륙이 가능한
사실상의 비밀 군사기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에즈는 자국의 경제 영토이기는 하나 타국의 선박 역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으로서 타국의 군함 등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중국의 에즈를 지나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선박들을 감시하기 위한 군사시설을 경제활동을 핑계로 해서 마구 건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과 협의하여 제7광구 일부를 중국에게 넘겨주게 된다면 미국이 추진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미국 측에서 도 제7광구를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넘기는 것이 더욱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의 뒤통수를 맞았던 경험이 있고 그 대가로 수만의 미군 병사가 희생됐던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규모 이상의 대국화를 막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현재 대중국 패권 전략에 있어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 해지역에서 세계 각국 선박들 특히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통행을 막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미국은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항행의 자유작전은 미국만 단독으로 작전을 취하거나 과거 제국주의 패권국가였던 영국, 프랑스, 특히 일본과 같은 나라들과 함께 하면 과거 해양제국주의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이자 제국주의 망령의 부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행의 자유작전에 있어서 평화주의 노선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참여는 미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건국 신화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조지 루카스의 헐리우드 대작 영화 스타워즈는 미국의 건국 신화라고 불릴 만큼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영화 스타워즈를 살펴보면 주인공이 이끄는 자유세력들은 늘 힘이 약하고 당하고만 살던 집단이지만 결국은 그러한 자유분방한 세력들이 힘을 규합해 일본 제국이나 독일 제국군의 복장을 한 거대 제국을 깨부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에서도 미국은 바로 이 스타워즈와 같은 전략과 구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구소련이나 중국, 일본과 같은 거대 제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한국과 같은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과 연대하고 승리하는 큰 그림을 늘 그려왔습니다. 구소련과 맞서던 G7 이끌어했고 오늘날 만들려는 D10 그룹 그리고 핵잠수함 동맹 오커스와 같은 동맹들을 만드는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제7광구를 둘러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한국이 적극 개입해주길 바라고 있으나 제7광구가 일본령이 되어버리거나 더더욱 일본이 제시한 비전처럼 일본과 중국이 서로 양분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한국은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과 같은 대양해군들이 보유한 전략, 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지고 더더욱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는 한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땅이 되어버리므로 한국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제7광구 지역을 온전히 한국의 에즈로 선포를 하고 대양해군 전단을 동중국해에서 운용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2028년 이 도래하는 시점에 앞서 더욱 빠르게 한국 측에서는 대양해군 즉 항공모함 핵잠수함 이 개발이 조속하게 필요한 상황이며 제7광구 근해에 위치한 이어도와 그 주변 암초들에 대해서 한국령 영토임을 선포하고 인공섬 개발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이 이어도와 주변 암초들에 대해서 인공섬을 건설한다고 해도 일본과 중국이 태클을 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오키노도리시마에 중국은 남중국해 해상의 암초를 해수면 위로 융기시켜서 각종 군사장비를 설치하고 자국령 영토로 선포해서 이웃국가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는 입장이 것인데요. 그뿐 아니라 일본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이어도가 전략적 요충지임을 깨닫고 작은 인공섬을 만들어서 등대를 설치하려 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이어도에 인공섬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국가에서 내세울 만한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심지어 중국 측에서는 이미 이 주변에 남중국해와 유사한 인공섬을 개발하기 위한 해저지형 조사를 마치고 이어도 남단에 수심 20m 높이의 후피조라는 암초와 아쪼라는 수심 31m의 암초를 발견하여 지명을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수심 20m 수준의 파랑초 역시 탐사를 마쳤으나 아직 아쪼라는 암초와 후피조라는 암초에는 우리 이름조차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조사한 이후 한국 정부에서 아초와 후피조라는 암초의 수중 탐사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만한 암초를
발견되지 않았고 이어도 동북방위 파랑초만 발견이 된 상태로 원래 중국 이름인 딩앤리어스나 우리 이름을 붙여 파랑초로 이름이 명명된 상태입니다. 중국이 먼저 발견한 아쪼라는 수심 31m의 암초의 경우에는 오늘날 에헤즈의 기준거리인 200해리, 즉 370km로 반경을 잡는다면 제7관구 대부분의 지역을 에헤즈로 설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어도와 아쪼, 후피조와 같은 암초의 인공섬을 개발하여 영토와 영해로 선포하고 200해리의 에헤즈를 선언하게 된다면 제7관구 대부분의 지역이 오늘날의 국제법 기준으로도 한국의 바다가 맞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7관구의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석유광물 자원의 매력도 있지만 현재는 그다지 큰 이슈가 아닙니다. 이미 전세계적인 유전개발 열풍으로 인해서 석유값이 많이 싸졌고 미국산 원유를 수입해서 재가공해 파는 것이 오히려 마진이 많이 남는 상황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양 영토와 해양 출구를 확보하는 데 더 큰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일부 지정학 전문가들은 제7관구와 관련한 잘못된 비전을 제시해 안타까움을 줍니다. 제7관구에 대해서 일부만 찾아와 도 한국의 갱큰 소득이다. 또는 대중국 견제 전략이 세계적인 아젠다가 되어가는 지금 한국이 일본과 대립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제7관구 역시 불필요한 일본 과의 갈등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 측에서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게 제7관구 영토 전체를 그려놓은 자료를 자국 내 싱크탱크의 자료집에 넣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스스로 과도하게 눈치를 보거나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한 국제정세를 보는 시각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제7관구의 일부가 아닌 1970년도에 선포한 모습 그대로 제주 남방에서 오키나와 해구까지 대륙붕 전체의 지역을 한국의 영유권에 속한 지역으로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구축되고 있는 항모전단의 파견과 대양, 해군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제7관구 이슈에 관해서 적극 한국을 밀어주고 있는 미국 측의 적극적인 로비뿐 아니라 석유 시출을 하는 글로벌 정유회사들과 한미 제7관구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서 미국 거대 정유사와 석유개발 회사들과의 접촉을 진행하게 된다면 한국의 제7관구 개발과 자국령 에헤즈 확보에 더욱 큰 힘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러한 한미 간 제7관구 콜라보레이션 전략은 일본이 스스로의 영토 주권을 포기하고 중국을 끌어들여 제7관구를 반으로 잘라 나눠 놓고 개발을 하려 했던 것과는 다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중국, 일본 각국은 한국이 선포한 에헤즈를 비롯해서 제7관구 역시 석유 시추공을 함부로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7관구를 비롯한 한국이 선포한 에헤즈를 제외하고 나머지 바다는 대부분 중국과 일본의 석유 시추공들이 설치된 상황입니다. 제7관구가 있는 제주 분지라는 거대한 퇴적 분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량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이라고 분석되는 지역인 만큼 거대 글로벌 정유 기업들의 큰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한국은 사방이 타국의 에헤즈로 꽉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제7관구마저 빼앗겨버린다면 한국의 해상경제활동은 대폭 위축되고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일본은 태평양으로 여러 방향이 넓은 주인 없는 바다를 향해 개방돼 있고 심지어 대만도 태평양으로 거대한 바다가 열려 있어서 해상경제활동이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영토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제7관구를 잃게 된다면 더 이상 태평양으로 나갈 길을 잃게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향후 독립될지 모르는 오키나와를 통해 태평양으로 우리 어민들이 빠져나가려면 일본 측의 스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7관구만큼은 우리 해상 영토로 반드시 확고하게 1970년도 선포한 영토 그대로 선언을 해야 할 것이며 미국 측의 지지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고 일본이 독점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대륙붕위원회와 해양 영토를 설정하는 국제기구들의 거액의 후원금과 로비를 꾸준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은 1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제 글로벌리스트들과의 교류가 많았지만 한국은 그 기간이 오래 돼 있지 못해 국제기구의 인맥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해상 영토를 크게 확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온 만큼 한국이 이 기회를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는 2028년 우리 대한민국이 좁은 반도와 자그마한 바다에 갇혀버린 왜소한 나라가 돼버릴지 아니면 무한한 태평양으로 열려있는 거대한 해양대국으로 일떠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새로운 인공섬 건설에 대한 논의가 나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동해 울릉도와 울진 사이에 위치한 왕돌초라는 맘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만약 계획대로 왕돌초에 민공섬을 건설해 영해의 기점으로 삼게 된다면 동해안에 지금보다 더 넓은 해양 명토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그동안 인공섬 건설에 대해 미적지근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중국과 일본은 바다에 쓸만한 암초가 보이기만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콘크리트를 부어왔죠. 특히 가장 심했던 것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남중국해 전체가 자신의 영해라는 먹지 주장을 펼치던 중국은 급기야 군도의 암초들을 섬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추진해왔습니다. 암초는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암초에 콘크리트를 부어 영토를 늘린다면 섬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국제법상의 허점을 노린 폐악질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 교활한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았는데요. 특히 콘크리트로 메꿔진 암초들이 군사기지로 활용돼 중국 함대들의 물자보급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한껏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실제로 의성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여러 암초가 인공섬 프로젝트에 의해 대부분의 장소에는 군사건물 및 진투기, 함대가 배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국제사회는 크게 격노하며 중국을 향한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뻔뻔하게도 중국은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며 모르쇠로 일관 중입니다. 자국의 암초를 메꿔 섬으로 바꾼 것뿐이고 남중국해는 중국 명예이기 때문에 자국 영토를 어떻게 바꾸든 내 맘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요. 심지어 미군 함정이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을 지나자 미국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안보를 위협했다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 어선들이 동해를 제 집처럼 드나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무려 500년 전부터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아왔습니다. 이를 막는 조선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죠. 2021년 초에는 서해 NLL 쪽에 나타난 중국 어선이 하루 평균 26척에 달했습니다. 3월에는 하루 평균 100척이 넘는 어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급기야 울릉도 근해에까지 대규모의 중국 어선들이 들이닥치며 한국인들이 즐겨 먹던 오징어 가격까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중국 불법 조업 어선들이 중국 당국의 프락치나 다름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상황에 우리 해역의 맘초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뻔뻔하게도 한국과 중국의 경계선이 아직 획정되지 않은 잠정초치 수역에서 버젓이 석유 시추 작업을 하려고 했다가 한국에 멀미를 잡힌 전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비의 섬 이어도를 자국 관할이라고 빠득빠득 우기기 시작했는데요. 급기야 2006년부터 는 순환자오라 부르며 이어도 공정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중국이 이어도와 제주도 사이에 있는 파랑초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파랑초는 이어도 북동쪽 4.5km 지점에 위치한 맘초입니다. 길이 372m, 너비 169m, 면적은 축구장 7개 정도 크기에 지나지 않는 곳이죠. 한국은 일찍이 이 암초의 활용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파람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돌면 중국이 파랑초 주변에 딩맨이라는 중국식 이름을 붙이면서 갈등이 점화되었는데요. 중국의 배타적 경계수역 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정부의 소관이라고 말하며 한국 정부의 주장을 묵살해버렸습니다. 당시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은 격노하며 파랑초에 군사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는데요. 파랑초의 위치가 동북아시아 균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랑초와 이어도 해역은 태풍이 수시로 드나드는 해역이라 현실적으로 인공섬으로 만들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도를 제외한 다른 인공섬 논의가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말씀드렸던 왕돌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울진 해안으로부터 23km 떨어져 있으며 여의도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왕돌초는 1950년대 어민들에 의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점에 있어 예로부터 황금어장으로 유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 주변 해역은 울진 지역 어민들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어업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왕돌초 주변 해역 해양생물 조사 결과 126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계절에 따른 어종의 변화를 감안하고 소형 갑각류 조사 등을 더한 경우 200종이 넘는 어종이 분포할 정도입니다. 특히 멍게, 성게 등이 살기에 최적화된 서식처죠. 수심 15m 이하에는 제주도와 남해에 서식하는 자리돔, 능성어 등이 살고
그 아래 30m까지에는 동해 면만에서 볼 수 있는 쥐치, 놀래기 등이 있었습니다. 먼 바다에 사는 방어와 삼치가 찾아오고 그 이하 깊은 곳에서는 찬물을 좋아하는 도루묵과 인면수머가 살고 있죠. 천혜의 어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왕돌초 주변은 어민들, 어업서들뿐만 아니라 낚시꾼들에게 엄청난 명소로 꼽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돌면 이곳에서의 낚시 및 어업이 전면 금지되면서 왕놀초에서 잡은 해산물로 생계를 이어가던 어민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상황이 면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낚싯배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해역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12의 리 영해방 낚시어업 금지법으로 인해 우리 영토처럼 이용해온 맘초이지만 이제는 접근이 제한되고 말았습니다. 어민들은 지금까지 우리 낚시여선을 이용하여 왕돌초에 출항하는 낚시인들은 연간 2만 명을 상회하고 있고 동행하는 가족들까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 낚시머선업자는 물론 인근 식당, 숙박업소와 지역 어민의 수산물 매출에도 크게 이바지하여 을진군 지역 경제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라며 제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2023년까지 왕돌초 인근에 천면 해조장 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왕돌초의 바다숲을 조성하여 해초류가 바닷속의 숲처럼 서식하도록 하자는 묘수를 내놓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왕돌초를 민공섬으로 만들어 해상공원으로 만든 뒤 관광지로 구축하자는 논의가 나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공섬을 조성하게 되면 영해의 기점이 돼서 을진과 왕돌초 사이가 내해처럼 여겨지며 이에 따라 거대한 영해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즉, 우리 해양 영토가 전보다 더 커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측에서 딴지를 걸지 않겠냐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명백한 우리 영토인데 왜 눈치를 봐야 하냐는 의견이 더욱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발하게도 중국 측이 인공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용했던 논리를 역이용할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명백히 한국 영토인 왕돌초는 측량은 물론 한국식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정상적인 나라라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해야 정상일 텐데 애석하게도 우리 주변엔 정상적인 나라가 없죠. 하지만 중국 논리에 따르면 자국 영토에 콘크리트를 부어 섬을 변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토 주권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즉 타국이 이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주권을 침해한다고 봐도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인공섬 개발에 대해 딴지를 건다면 중국식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 받아치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 만능 방패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일본 또한 중국처럼 해양 수중 암초인 오키노토리 산호초를 수심 밖으로 끄집어내서 암초가 아닌 섬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심지어 오키노토리라는 이름을 오키노토리 시마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이후에는 영해로 선포하며 막대한 해양 영토 면적을 확보하기까지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일본 영토로 인정받은 마당에 한국이라고 암초를 민공섬으로 만들어 영토로 선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은 나가사키 부근 동중국해 해상에 위치한 3개의 암초를 섬으로 바꾸어 개명했습니다. 나가사키 후쿠의 섬 인근에 위치한 이 암초들은 우리나라 왕돌초나 이어도와 같은 암초 성격의 자연 지물을 섬으로 개명한 것이었는데요. 추후 한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속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라도 더욱 왕돌초를 인공섬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왕돌초를 시작으로 인공섬을 더 많이 만들어 영해 기점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왕돌초는 수심이 5m밖에 되지 않고 가장 높은 봉우리 주변은 수심 18m 수준의 넓은 대지라서 높이 20m에 달하는 케이슨 블록을 여러 개 설치해 토사를 부어 인공대지를 조성하기에 용이한 지형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아주 공교롭게도 케이슨 블록에 관해서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전문가입니다. 몇 해 전 싱가포르에 무려 12층짜리 아파트 한 동 규모인 높이 30m짜리 케이슨 블록을 설치해 싱가포르 항만 매립 사업에 크게 기여한 것도 뿐만 아니라 울릉공항이 추진되고 있는 사동항의 방파제를 만드는 데 쓰인 기술도 이 케이슨 블록이었습니다. 울릉도에서 21km쯤 떨어진 포항에서 제작해 아파트 7층 높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을 선박으로 울릉도까지 실어 날랐죠. 이런 최고 수준의 기술을 우리 영해를 넓히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말도 안 되는 일도 없을 텐데요. 길이 44m, 폭 32.5m, 높이 22m로 무게는 14,000톤에 달합니다. 이 케이슨을 이용하면 인근 지역에서 수중 블록을 제작하고
왕돌초의 선박으로 이동해 인공섬을 만들 수 있죠. 왕돌초의 면적은 남북으로 6터부터 10km, 동서로는 3터부터 6km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면적은 약 15제곱킬로미터로 매우 넓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 만큼 세계에서 주목하는 대공사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왕돌초에 인공섬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추로 국가해중공원 벨트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돌초와 첨단 해양과학기지를 연계한 국내 유일의 국가해중공원 벨트를 조성해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을진의 특색 있는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이죠. 조성을 마치면 동해안에서는 유일한 해양과학기지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울진군은 울진의 옛길인 시비령, 구주림 등을 관광 자원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디 왕돌초 인공섬이 끝까지 문제없이 조성돼 한국의 해양 영토를 넓혀주길 소원하겠습니다. 지정학적, 군사적,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항만과 공항 등을 건설함으로 전투기와 군함의 운용이 가능한 침몰되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 울릉도가 불치망모의 역할을 감당할 최고의 군사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죠. 이는 울릉공항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 울릉공항은 2025년 3분기까지 총 사업비 7,092억 원을 투입해 1.2km의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부대시설 등을 완성하고 그해 4분기 시험 운영을 거쳐 2026년 정식 개항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릉공항의 활주로가 1.2km로 짧은 탓에 한국군의 주력 전투기 이착륙이 어려워 군사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8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소형 항공운송 사업 등록 기준을 현재 50석 이하에서 최대 80석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50인승 취향에 맞춰 건설 중인 울릉공항 활주로길이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공항은 50인승 항공기가 취향할 수 있게 건설 중으로 활주로 길이도 50인승에 맞춰 1.2km로 설정되었으나 그러나 주요 항공기 제작사 주력 생신 제품이 과거 50석에서 70터부터 150석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업계에서도 역시 수익성 보존을 위해 80인승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즉 활주로 길이 연장 변경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무거운 기체인 80인승 항공기에 필요한 활주로 길이는 일반적으로 1.5km에서 2km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정도 길이라면 충분히 무장을 탑재한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노르웨이 노르드랜드주에 위치한 군용 비행장인 안도야공항의 활주로는 1672m로 이곳에서 F-35A 전투기와 P-3 오리온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으며 영국령으로 인도양 지역에 위치한 미 영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 공항 역시 1811m의 활주로를 지녔고 마설제도의 버율츠 아미 에어필드 공항은 1533m로 군용 전투기가 이착륙하고 있습니다. 즉 울릉공항의 활주로가 연장됨에 따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은 물론 기존 운용 중인 모든 전투기가 울릉공항의 활주로에서 충분히 이착륙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주변국에 상당한 군사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울릉공항의 지정학적 가치와 군사적 가치에 대해 경계하고 있었는데 울릉공항에 배치된 전투기로 인해 일본 공군의 제공권이 상당 부분 악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울릉공항의 건설은 독도 영유권을 보다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요. 독도에는 전경 1개 소대가 2달 주기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독도경비대로 불리는데 다만 현재 독도경비대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화기는 90포뿐입니다. 일본이 호시탐탐 독도를 넘보고 있는 상황에 왜 90포만 설치했냐 하실 수 있지만 독도는 몇 가지 지리적인 이유로 화력이 큰 무기를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육군 사단이나 군단에 배치된 105mm나 155mm 포는 끌고 몰라몰 수도 없고 어찌어찌 가져간다 해도 이를 발사할 때 일어나는 진동에 독도의 많은 굴들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데요. 독도는 신생대 때 바닷속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섬인지라 오랜 풍화작용으로 인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어 이러한 곳에서 포를 쏘는 것은 적을 막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독도를 스스로 해치는 행위이죠. 따라서 독도경비대는 유사시 독도 상륙을 시도하는 세력과 소총전을 벌이는 것 외엔 이렇다 할 작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상대가 독도에 상륙하는 상황은 곧 그들이 제해권을 가져갔음을 의미하는데 제해권을 장악하면 자동으로 제공권도 확보되니 상대는 전투기를 띄워 독도경비대를 마음껏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륙하는 상대와 맞서지도 못한 채 무력화되게 되는 것이죠. 즉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동해의 제해권과 제공권부터 확보하는 노력을 펼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울릉공항의 건설로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현재 중국은 동해 쪽으로는 졸구가 없어 딱히 동해에 대해서는 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사실 뒤로는 북한의 나진항을 빌려 동북 삼성의 물류를 빼내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서해를 앞바다 삼는 칭다오, 청도, 북해, 함대나 아니면 함경남도 리원 비행장을 통해 동해상공으로 공중기동전대 파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수시로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러시아는 일본의 동해내 제공권 제해권을 인정한 듯 동해를 니폰스키 모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니폰스키 모래는 일본해를 러시아어로 옮긴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니뽕세키 모래. 일본 측은 항시 동해와 해안선을 가장 많이 접하는 나라는 일본이니 동해의 고유 명사는 일본해여야 한다. 며 일본의 제해권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도 제주기지에 제7기동전단을 참설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주로 남방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중국과의 이어도 영유권 분쟁도 벌어지고 있어 동해 내에서의 일본 해군 영향력을 뛰어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동해 제해권과 관련해 아주 큰 지점학적 이점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울릉도라고 하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초대형 항공모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KAI가 추진하고 있는 KF-21N 개발은 울릉공항 군사기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3월달부터 올해 12월까지 KF-21 네이비 탑재에 따른 항모 설계 및 건조 정책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지난 1월 마무리된 방사청의 연구 용역 결과 10년 6개월 동안 1조 8천억 원을 투입하면 함재기 KF-21 네이비를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를 토대로 중형항모 건조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대중공업과 KAI는 경하 3만 톤급 경항모를 경하 5만 톤 이상 규모를 키워 KF-21 네이비를 탑재해도 사업 기간과 비용에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밝혔는데요. 특히 KF-21N 개발은 울릉공항에서 운용될 수 있는 주력 전투기로 그동안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공항은 그 지리적 특성상 활주로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해수 부식으로 인한 기체 손상 우려였죠. 바다 근처 공항이나 항공모함의 함재기 같이 해안환경에서 운용되는 전투기들은 해수 부식에 훨씬 더 취약한데요. 소금물은 항공기의 금속과 반응할 수 있는 염화물을 함유하고 있어 빠른 부식을 초래하고 부식으로 인해 발생한 강도 및 내구성이 저하는 기체의 안정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균열로 이어집니다. 일례로 2019년 말 보잉의 베스트셀러 중단거리 여객기 737NG에서 주익과 동체를 연결하는 부품의 균열이 발견돼 국내 항공사들의 운항이 중지되는 떠들썩한 일도 있었습니다. 균열이 발견된 부품은 이착륙 및 상승과 하강 시에 반복적으로 힘이 가해져 피로 파괴에 취약한 부위였는데요. 당시 한국은 기령이 높은 42대만 조사했는데도 9대에서 균열이 발견되었을 만큼 부식으로 인한 균열 문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속 사이에 장벽을 형성하는 코팅이나 부식 억제제 또는 음극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복합재 기술의 발전으로 근본적으로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KF-21N이 개발된다면 첨단 복합재의 사용을 대폭 늘려 이러한 부식 결합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합재는 제작이 까다롭고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데 한국은 이러한 항공복합재 관련 기술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내노라 하는 유수의 항공업체들이 한국이 생산하는 복합재 구조물을 사들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KAI가 보잉과 에어버스에 2200개의 품목을 복합재로 생산하여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약 10년 전부터 복합재 구조물을 접착하는 코본드 기술과 복합재 고열 가공을 위한 HDF, 핫드래프트 포머 기술, 복합재 자동 적층, 오토메이티드 테이퍼 레이어 기술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결과인데요. 특히 KF-21N은 동체와 미익의 복합재가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는데 전체 중량 대비 13%에 해당하는 비율로 KAI가 새로 도입하여 맞춤 개발한 AFP, 오토메이티드 피버 플레이스먼트 공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신의 물질로 불리는 탄소섬유 복합재 관련 한국의 기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KAI 기체 생산 기술 2팀 한희섭 과장은 탄소섬유 복합재는 부식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항공기 개발은 무게와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중량 절감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탄소섬유의 적용은 큰 이점을 가져다준다. 중량이 낮을수록 속도와 이착륙 거리를 줄일 수 있고 상승률이나 채공 시간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KF-21은 시험 비행 단계에서 700M라는 짧은 거리를 통해 이착륙에 성공하였는데
물론 미티어만 다름 등 모든 무장을 탑재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짧은 이륙거리에 실제 조종사는 물론 지켜보던 많은 외신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는 KF-21 이 추력 대중량비가 매우 좋은 기체였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전투기의 기동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추력대 중량비 그리고 인면하중입니다. 추력 중량비, T, W, 스러스트, 웨이트, 란 전투기의 무게를 엔진의 추력으로 나눈 수치로 전투기의 가속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인면하중, W, L, 윙로딩, 은 코너 속도와 더불어 전투기의 선의 성능을 나타내주는 단위로 날개 면적에 얼마만큼의 무게가 걸리는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전투기의 기동성 측면에서 볼 때 추력 중량비는 높을수록 인면하중은 낮을수록 좋은 것이죠. 해외 분석 사이트에서 전 세계 운용 중인 전투기들의 추력, 인면하중을 토대로 통계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추력 대중량비가 좋은 것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인면하중이 좋은 것입니다. 당시 KF-21은 오른쪽 아래 하단 선두 그룹에 이름을 올리면서 기동성에 대한 극찬을 받기도 하였죠. F152 가 수치상으론 기동성이 매우 좋은 것처럼 보여지나 기체 형상 자체가 고고도에서의 안정적인 고속비행을 위해 설계된 만큼 고바듬과 같은 기동성은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더욱 충격적이것은 미 공해군의 주력 전투기인 F-35와 F-18이 생각보다 낮은 추력대 중량비와 인면하중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는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F-18 슈퍼호넷을 F-18 슈퍼슬로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KF-21은 G2 F414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데 안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만 추력이 특출난 엔진이 아니었기에 KF-21이 이러한 기동성은 탄소섬유 복합재와 우리나라가 개발한 장비의 우수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엔진업체 G는 최근 놀라운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F414 엔진이 업그레이드형이 KF-21에 장착될 수도 있다고 한 것인데요. 바로 F414E 엔진으로 현재 개발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였는데 R 딜리베로, AI 딜리베로, GE 항공 군용 엔진 사업 부사장은 F414E 버전은 18% 향상된 출력과 낮아진 유지비용 등 성능과 내구성이 대폭 향상되었고 이를 KF-21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공군과 해군 측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소식은 모두 하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함재기 KF-21을 탑재한 한국형 중형항모 그리고 불침항모인 울릉공항과의 연계를 통한 동북아 해상권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 관영 매체 중화망은 한국은 일본처럼 무기 개발에 있어서 평화헌법의 구속 같은 것이 없고 충분한 개발 능력도 갖추고 있다. 중국이 하면 우리도 한다는 한국은 7만 톤급 큰 항모와 스텔스 함재기를 개발해 우리 중국 푸제노를 넘어서려 한다. 한국의 산업은 발전되었지만 아직 중국과 달리 항공모함과 스텔스기를 개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는 자칫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론 이처럼 짱 증서가 발급되는 걸 보니 또 다소 마음의 안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중국이 미처 모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없고 한국에는 있는 가장 큰 자산이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사람입니다. 지난 8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공사 71기 졸업 임관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71기 임관식에는 눈에 띄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바로 김재영 소위와 예비역 김종규, 공사 38기, 중령의 부자, 공군 장교, 그리고 이채원 소위와 이준호, 공사 67기, 대위의 남매 보람의 가족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채원 소위는 오빠 이준호 대위가 조종하는 F-15K 전투기 축하 비행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기도 하였죠. 또한 지난 2일에는 해군 잠수함사령부에서 승조 자격 부여 평가를 통과한 승조원에게 잠수함 승조원을 상징하는 휘장을 수여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강호빈 중사와 감호겸 하사 형제가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형제는 해군 상사로 전역한 아버지 강규찬 씨의 늠름한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고 해군의 삶을 동경해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였죠. 두 형제 모두가 한국 바다를 수호하기 위해 잠수함 승조원으로 탑승하다니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고 조천영 상사의 딸 조시은 씨가 아버지에 이어 군인의 길을 걸으며 해군 소위로 임관하기도 하였죠. 최근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 문제에 따른 조기 전역, 장기 복무 포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병사 월급 인상 과정에서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에 장교 지원율이 역대급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 바쳐 나라를 지켰던 가족들을 동경하여 그 길을 또 걷겠다 나선 자랑스러운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이 바로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이죠.
영상을 마치기 전 천안함 용사 고 김태석 원사의 딸 김혜나 해군 소위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말이다.